네, 시황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간밤에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를 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정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되죠. 사실은 지금 이제 상호관세법으로 해서 상호관세,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하는 우리 법안을 보셔야 되는데 네. 상호무역법에 기반을 해서 상호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10% 매기고 있어? 그럼 나도 10% 매길 거야.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네. 이 법안이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야 될 사안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상호무역법, 상호관세라는 정책은 상호무역법에 근거해서 네. 책정이 되는 수준인데 이 이전에는 무슨 법안이 있었나요? 스무트 홀리법이 있었습니다. 이 스무트 홀리법은 적대국으로 지적한 무역 적대국으로 지적한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율을 그냥 상호 관세는 계산하지도 않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40%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까지 높인 게 그 당시에 2만여 개 상품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서는 너무 미국에도 피해가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하고 협정을 하고 그리고 협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나라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고는 관세를 갖다가 잘 따라주고 있어요. 불공정 관세가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무역 자체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상호무역법을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책정을 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범용적으로 일단은 관세를 25%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매기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은 협정의 여지가 있고 다시 재인하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딜은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관세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예외나 면제 대상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협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그 성장률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관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전통 제조업 상품, 눈에 네. 보이는 철강, 알루미늄,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들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품을 기준으로 매긴다고 표현을 했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개가 또 얽혀 있죠. 바로 뭐냐면 AI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한국이 ATP라고 하는 어셈블링, 테스팅, 패키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네. 미국의 상당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디램까지도 사실 HBM용 디램을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를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공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바이든 때부터 지어지긴 했지만 네. 이제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기여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또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서 보면 전통 우리가 상품 제조업 상품 쪽에 대한 관세 부과는 사실은 매겨질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계속 안 좋았었죠. 안 좋았고 네. 우리나라 GDP나 수출에서의 비중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ICT 산업,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협력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러면은 관세를 처음에는 맞더라도 반도체 분야도 동일하게 맞더라도 추후에는 재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장률이 빠진다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기회 요인을 좀 못 잡는 거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일기 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국가기술 표준안이라는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코로나 맞아서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나갔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서야 시행을 하는 중에 있고 그러면은 사실 많은 소프트웨어는 결국에 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백업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의존도를 보시면 AI와 관련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비중을 보시면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60%에 육박을 해요.
네. 한국, 일본, 대만 다 포함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 산업 관세라는 것은 결국엔 또 다른 안보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얼마나 미국을 만족시키느냐, 뭐 이런 이슈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축차적으로 잘 풀 수 있다면 오히려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키우려는 미국의 산업 그리고 시장이 확장되는 데서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마냥 빠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이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기회의 요소가 충분히 다가올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2017년도에 트럼프 하면 부정만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때도 관세 똑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이제 FTA를 갖다 협정하는 그 딜의 기간이 길었을 뿐이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때 빵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빅사이클이 바로 트럼프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큰 틀의 그림을 다 함께 보셔야 된다. 당장의 언어에 너무나 이제 좀 부정으로 빠지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부과의 이면에 있는 미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관세를 발표를 하고 상대국이 다시 이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면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이미 미국과 중국은 한 방씩 주고받았고요. 관세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 전쟁이다라는 표현, 트레이드 워 뭐 이런, 사실 이 단어가 예전에 CNBS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먼저 일기 때 트럼프 네. 일기 때 나왔는데 전 이 단어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잘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쇼크가 와서 그 체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이제 전쟁이라 표현이 됐는데 네.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 이후부터 이미 그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별개로 사실은 금수,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들의 이념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입 자체를 서서히 줄이거나 아니면 금수 조치하는 그런 물건들, 물량, 상품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러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중동의 분쟁들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교역의 비중은 최고로 최근에 3년 동안 제일 좋았을 때가 27, 28% 하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5%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제 전 세계는 가장 필요한 요소의 산업 분야와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 국가, 특히 그것도 이제 같은 편, 블록인 편 국가들한테는 의존을 하지만 다른 편 국가들한테는 아무리 싸고 상품이 줘도 안 사거든요. 지금 미중이 바로 그런 패턴인데, 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많은 교역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고 지금 서로 간에 이제 WTO에 제소된 것만 보더라도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의 교역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약간 표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국가들, 보복적인 관세는 어느 국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강도와 수준, 상품에 얼마만큼 민감한 상품에 매길 수 있느냐, 보복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국가별로 우리가 나래비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북미,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했던 보복 규모를 보시면 150억 달러에 불과해요. 기계하고 돼지고기밖에 안 했었어요. 네. 즉 뭐냐면 북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 멕시코 모두 다 미국의 이제 수출 의존도가 8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자존감, 국가적인 자존감 때문에 같이 매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게 매기는 힘들고 결국엔 교통정리가 된다라는 측면이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매기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안보적인 방위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하고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보복을 하기 힘들다. 다만 지금 남은 국가들 영역을 보면 유럽은 매길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은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유럽의 용도는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2등 경제 권역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더 이상 패권 통화로서 더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소위 이제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못난 2등이라고 하거든요. 못난 2등을 고수하는 전략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중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은 네. 마지막 결국에는 보복 관세로 할 수 있는 국가의 마지막 리스트는 어디냐? 중국인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은 분명히 어차피 대외 의존도도 성장에서의 대외 의존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 부분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보복 관세를 할 겁니다. 왜냐? 어차피 관세를 계속 맞으면은 국가적인 자존감 때문에도 관세를 계속 매겨서 자신들의 수입 상품 가격이 높아져도 네. 사실상 수입에 의해서 경제가 그렇게 크랙다운 되는 거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상품들 수입하는 규모를 상품 품목을 보시면 미국한테 사는 게 거의 다 대두, 뭐 아니면 콩, 옥수수, 농축산물,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똑같이 매겨도 계속 관세 부과를 해도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가장 큰 품목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중국이 부과를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은 서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치명타는 날리지 않는 상태에서 관세를 보복한다 하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안 매기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아마 어찌 보면은 외교적 감정적 말싸움 네. 같은 양상으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치명타는 날리지 않는 상황, 결국에는 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지난주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실업률은 내려왔고 고용자 수도 이제 예상을 하회했고, 미국 고용 시장 뭐 지표들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조업 분야, 특히 건설 분야도 전월과 동일한 숫자로 계속 완만한 수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 쪽을 보시면 11만, 3천, 5천, 8천, 11만, 5천, 8천 뭐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신규 고용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아주 더디게라도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고용이 그래도 꾸준히 되다 보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는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생각해 보실 거는 고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는데요. 근데 완만하게 늘고 있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거의 실업률은 빠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적의 자연 실업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지금 호황인가요? 호황 뒤에 양호한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소위 말해서 물가가 최근에 불안정성이 클 것이다, 기대 인플레가 높아질 거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심리적인 요소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업 쪽에 가장 중요했던 물가, 바로 렌트비라든지 메디케어, 교육, 보건복지 쪽의 서비스 가격들이 완만하게 상승률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는 완벽하게 골디락스의 초입 구간에 있다. 경제는 양호한데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화두나 이슈들은 뭐죠? 걱정이죠.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봐. 네. 트럼프가 나중에 무슨 일을 크게 번지게 만들까봐. 근데 이 걱정은 사실은 심리적 요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이 최적의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 골디락스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미국의 그 시간당 평균 임금은 또 상승하고 있고, 반이민 정책 관련해서 또 임금 상승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네.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당 임금이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시간당 평균 35불, 그러니까 35.5불에서 35.8불, 35.9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서 상승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차단의 정책, 불법 이민자 이제 그 고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트럼프의 정책과 별개로 자연 성장에 의한,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좋아지는 것에 따른 네. 자연적인 임금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6에서 2.8은 아직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미국의 고용시장, 임금시장에는 소득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측면이지 지금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은 트럼프의 이제 그 불법 이민자 차단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올라간다. 이거는 좀 넌센스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나 많은 이제 공적화된 객관화된 연구소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저도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차단 정책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임금을 상승시키는데 시차가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립니다. 네. 특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법 이민자 차단을 지금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죠?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의 인구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고품종의 어떤 고엘리트, 고연봉이 아니라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빙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단순하게 조금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 왔는데 여기서 고용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불법 이민이야 그래서 추방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전체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가능성이나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서비스업 이제 약간의 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그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1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임금도 상승하고 인플레가 온다. 먼저 이렇게 찍고 가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을지 모르는데 왜 열심히 살까라는 너무나 지나친 회의론과 부정론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그 임금 상승률은 자연적인 임금 상승이다라고 짚어주셨고 반이민 정책에 따른 임금 상승이라고 보는 것은 좀 섣부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관세의 경우에는 미국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경고도 또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관세 우려에 좀 급등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고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오히려 그 불법이민자 차단 정책보다도 가능성은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원에 중국 물건을 사왔었어요. 근데 관세가 앞으로 10%가 또 올라. 그럼 110원에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세를 또 매긴다 그러면 120원에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가게는 당연히 원래 사던 생필품이라든지 원래 사던 우리 생활용 주방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대부분 월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사는데 사실 월마트에 갖춰져 있는 대부분의 1차, 2차 소비 제품 같은 그런 이제 단순한 이제 생활용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중국산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금융도 갖고 제조업도 갖겠다고 막 너무나 외쳤지만 사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생산하는 능력이나 공장 시설 그다음에 인력들이 너무나 많이 떠나갔고 인력들은 이제는 돈 많이 버는 직업에만 몰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상품을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래야지 또 국민들이 사니까 중저소득 계층들은 이 월마트에서 그 상품들을 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예전에 원래 사던 예를 들면은 이제 주방용 바구니를 사야 되는데 그게 관세를 매겨지면은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연간 가구당 2,000달러 정도 이상을 더 돈을 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생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체감 물가도 높아지고 실제의 상품 가격의 물가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는 굉장히 강건하고 트럼프가 사실 예전에 자서전에도 썼던 바와 같이 자신은 닉슨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 집무실의 닉슨은 나중에 뭐 상세한 얘기가 이제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그 사실 굉장히 강건하고 관세도 부과하고 불태한 정책도 발표하고 이런 이제 강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도 관세를 매겼다 1기 때 여론이 50% 정도 이상 부정으로 돌아서는 즉시 무역협정에 딱 돌입을 합니다.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준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관세를 충분히 매기지만 실제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재조정이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미국의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관세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 상하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준 좀 매파적 스탠스 좀 내비쳐 왔는데 이번 파월 발언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필요한 말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이제 우리 FOMC 의사록도 마찬가지였고, 성명서도 마찬가지였고, 기자회견에서의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뭐 2% 물가 목표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해서 2% 물가 타겟으로 그 부분을 빼니까 네. 그러면 2%로 달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졌어요? 혹시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유발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니까 그거 의미 없다. 그냥 물가는 여전히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고 있고 그 수치에 대해서 뺀 거를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만약에 추측상 이제 파월 의장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그동안에 3, 4년, 4년, 5년을 이제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후행적 판단을 하시죠. 항상 선지적 판단을 하기보다 지표 나오고 판단하고, 지표 나오고 판단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 이미 중립금리라고 하는 추정치가 많은 연준 인사들에 의해서 3% 중반대이거나 3% 초반대일 것이다라고 발표가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4.5, 그러니까 상당 기준으로 4.5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기준금리에서 네. 사실은 아직도 100pp가량은 더 낮출 수 있는, 3% 초반에서 3%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처음에 외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 후행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도 말은 기계적으로 지금은 뭐 트럼프 정책은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는 확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지금 네.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인도 사실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재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 인플레가 다시 재발할까 봐 걱정을 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현재의 물가 얘기만 하면서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도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는 확증적 근거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2회 이상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외친 중립금리로 결국에는 가야 되거든요. 가지 않으면 사실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네. 금리라는 것은 연속선상의 어떤 이제 금리 스탠스라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인하 스탠스로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는 1월에도 이제 금리를 내려서 지난해 6월 이후 이제 5번 금리를 내렸는데요. 미국이 EU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ECB의 이제 금리 인하 경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예외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덜 내리더라도 네, 채권 발행이 잘 되고 재정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채권 발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업은행들이나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조절해서 충분히 대출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나 이런 생산 투자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피그스 국가들 재정 적자 수준을 보시면 아직도 그 예전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큰 폭의 개선, 뭐 예를 들면은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수준이 마이너스 3%, 4%, 그들이 외치는 건 3%인데 기준은 3%인데 거기까지도 못 간 상태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담들은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22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은 그거죠. 집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 했는데 식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네,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스페인 있고 이탈리아 있고 다 각각 입장이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해 주세요, 자산 매입을 해주세요, 이런 정책을 한번 하려면 너무 많은 국가들의 그 입장과 스탠스, 그리고 진짜 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까지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뉴가 통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로밖에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금리 인하의 기조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유럽이 ECB가 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사실은 앞으로 2번이나 많아봐야 3번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더 낮추게 되면은 거의 이제 1% 중반대, 이제 초반대까지로 향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절대 물가라는, 체감 물가라는 수준을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유럽도 절대적인 에너지의 가격은 증가율, 상승률은 떨어져 있지만 절대 가격은 아직도 뭐 가스 가격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러우 전쟁 직전보다도 거의 40% 30%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물가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아주 본격적으로 초저금리로 가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이번에 인하 사이클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인하,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ECB 같은 경우는 앞으로 2~3차례 금리 인하 가능하고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주요국들은 그래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이렇게 각국 통화 정책 움직임이 좀 엇갈리면서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달러는 사실은 글로벌 이제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요국 통화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트럼프의 정책, 관세, 표면적인 얘기만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면서 관세 부과하면 또 달러가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수치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다른 달러 대비한 제일 중요한 하드 커런시 통화들을 보시면은 바로 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가 있고 엔화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화들이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통화들이 여기서 더 빠지긴 또 힘든 구간이에요. 너무나 저점에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상황만 생각하면 달러가 오를 것 같지만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봤을 때는 거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달러는 현 수준에서 플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현 시점에서 플랫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중국 경제를 두고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의 구조적으로 부채를 못 쓰게 하고 부채 의존적인 투자나 제조업 성장을 못 하겠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화려한 성장은 이제 안 되죠.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부채 의존적인, 그다음에 대외 의존적인 성장을 안 하겠다는 시진핑의 철학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경기 부양 지준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내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리는데 효과를 서서히 굉장히 더디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4% 이제 4% 초반까지 가서 5% 이상으로 또 빠르게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4% 초반대까지도 갔다가도 사실 완만하게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형국으로 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중국의 부양책도 챙겨봐야겠고요. 중국의 딥시크 등장 이후에 AI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AI 인프라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뭐 주도주가 이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 뭐 산업 혁신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미국의 특히 정부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 국가기술 AI 관련되는 표준안을 트럼프가 만들어 놓고 나갔고, 네. 그때 모든 패러다임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정부 투자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능력을 더 크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규제 철폐를 해준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것이 실생활 용도로 많이 쓰여질 수 있게, 중요한 산업에 많이 쓰여질 수 있게, 안보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트럼프 시대는 더 강화가 되고 그 중요성은 더 확장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반증으로 보셔야 된다.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정책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역할이 트럼프 시대에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부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우리 증시는 그래도 1월부터는 좀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올해 우리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수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고 네. 최악을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원화 약세가 너무 강했지만 여기서 또 레벨업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원화 환율도 이제는 불확실성이라든지 수출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약세를 마무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산업들이 나타날 때 시장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은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